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오늘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국회에서 우리 정치대학원에 의회지도자 특별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한 1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난 와인 줄 알았더니 지금 차가 밀려서 요 근처에 와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또 오시고 또 오늘은 특히 종강입니다. 여러분들 좋죠? 응? 수업이 이제 끝나서 나도 좋아. 교수가 더 좋아. 종강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종강이라서 학기 말 시험을 이제 따로 보지 않고 레포트를 내기 때문에 레포트는 잘 좀 써주길 바라요.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부학정치 포럼 봄학기 종강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오늘 선생님은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신 정우택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최고위원은 그 당 안에서 몇 분만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당내 경선을 거쳐서 당선이 되셨어요. 조금 소개를 올리면은 우리 정 의원님은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니까 행정고등고시 어렵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행정고등고시 학교 가시고 경제기획원 여러분들 지금은 기획재정부인데 거기에 공무원으로서 사무관, 서기관, 법무담당관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정계로 들어가셨어요. 정계로 들어가셔서 15대 국회 보시는데 16대 국회 또 그 사이에 조금 17, 18을 좀 뛰었죠. 그때는 도지사를 하셨어요. 충북 도지사를 하시고 그 3선 의원이시고 이번에 당선되셔서 최고위원이 되시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도 젊은 나이에 또 하셨어요. 그래서 두루 우리 국정의 중요한 지위를 다 어지간히 거쳤어요. 이제 더 이제 정치권에서 더 크게 성장할 몇 자리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지위를 경험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하와이 대학에 나오고 또 같이 같은 유학생활 같이 했어요. 그런 연도 있고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또 계실 때 저는 직원으로서 또 모시고 또 이렇게 일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대단히 바쁘셔요. 굉장히 그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제가 특별히 전화를 드려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정말 힘들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종강 거니까 강의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고 또 특히 새누리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주 획기적인 정책들을 지금 제안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우리 여당으로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인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정우택 의원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몇 분들 이렇게 얼굴을 뵀더니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제가 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얘기인데 이 선거 치를 때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요새 힘들지 열심히 해 이런 분도 있고 등 들겨준 분이 있는가 하면 가서 인사 좀 하려고 그러면 오염될까봐 멀리 깊이 하고 난 여러분도 오늘 또 화생봉박이라도 입고 오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만은 그 얼굴에 보면 세상의 불만은 다 갖고 있는 표정을 지면서 소위 그런 분일수록 되게 정치인들하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더 그 희망적으로 보면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모든 불만을 내가 안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면 표정이 밝아질 수가 없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인생 사는데 표정뿐만 아니라 마음도 밝게 하고 사는 그 인생이 더 행복하지 스스로 그렇게 어떤 클로즈 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은 난 본인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시각인데도 우리 강장석 교수님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이양 오염된 거 오늘 강화하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표정이 밝으셔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강장석 교수님하고는 제가 그 15대 16대 96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전반 2년, 후반 2년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많은 자문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이십니다. 또 하와이 대학에서 우리 하와이 대학에 가면 포르테우스 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홀에 정치학과하고 경제학과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뵙고 주말에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요새 운동이 아니라 그때 테니스가 주였습니다만은 같이 하시는 그 인연인데 오늘 아마 종강이라고 해야죠. 쫑강이 아니라 종강을 하신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저를 특별히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메모지를 앞에 갖고 계셔서 이거 뭐 어마어마한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부담을 갖는데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하라 그래서 저도 그냥 부담 없이 왔으니까 여러분도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고 여기에 제가 제목은 도전과 변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도전과 변화라는 제목을 잡았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여기저기 학생도 계시지만 또 연배 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도전과 변화를 내가 어떻게 겪어온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 당시에 이런 도전을 내가 어떻게 잘 이끌어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 오늘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영국의 토인비라는 학자가 역사의 발전은 챌린지 앤 리스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도전과 반응이 뭐와 역사를 발전해 하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걸 잘 써서 뭐 동그라미는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저도 조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라 또는 심지어는 나라의 역사나 이것이 도전과 변화 그 도전과 변화가 수없이 파도가 치듯이 밀려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망성쇠도 이루어지고 개인이 흥하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회사도 흥하기도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 실제로 저 자신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필리핀의 한 대통령은 필리핀이 뭐 여기 그때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여기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미국 대사관 옆에 문공부 자리에다가 지금은 소위 뭐 박물관에 넘으신다고 보셨죠? 예전에 거기가 경제기획원 자리였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 건물 두 개 지금 봐도 그렇게 현대 감각으로 봐도 그렇게 저 건물은 없어져야 돼. 너무 흉악해. 도시 미관에 이건 엉망이야. 이렇게 하고 그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계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심장부의 수도에 그런 건물을 질 정도로 잘 졌던 그런 나라. 또 뭐 장충체육관, 우리나라 도움 있는 체육관도 제일 처음에 주어진 게 필리핀이거든요. 그렇게 50년 전에 잘 살던 나라가 지금 필리핀 가면요. 여러분 필리핀 많이 가보시지만 어느 길거리 가면 우리 50년대에 미군 지나가면 깡통 들고 와서 껌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손 내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필리핀이 대한민국의 50년 전에는 $100도 안 되는 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심장부에 그런 건물까지 짓던 나라가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아까 하와이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84년에 하와이 가니까 거기 유명한 알라모아나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그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그 당시로는 두 번째로 큰 세계 쇼핑몰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큰 쇼핑몰이었는데 갑자기 시끄럽더라고요. 왜 시끄러워 했더니 이멜다라는 여사가 말이죠.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니까 미국 사람들도 저 사람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인 그 누구냐 이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안 들리는 영어로 들어봤지만
구두가 뭐 수천 켤레라고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의 지도자를 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마르코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마르코스가 결국 이 어떤 역사의 흐름에 그 도전과 변화에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있었냐? 뭐 이분에 대한 공부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보니까 돈이 있어야 뭐 이걸 짓지 않습니까? 차관을 얻어와야 되는데 외국 가서 돈을 얻어와야 뭐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차관을 얻으려고 독일에 5천만 달러 그 차관을 해두려고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 대통령이 한마디로 노 땡큐. 그래서 대통령이 소위 쉬운 말로 퇴짜 맞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계속 차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미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 류프게 대통령인데 류프게 대통령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광부와 간호원을 보내주면 너희 나라에서 광부와 간호원을 보내주면 차관을 고려해보겠다.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결정에 따라서 광부와 간호원을 보냅니다. 제가 지사할 때 한번 거기 거기 뮌헨 밑에 어디야? 내가 좀 시를 좀 까먹었는데 거길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던 1세 때 갔던 분이 거의 80 후반 90세 되신 분들이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그 간호원으로 갔던 분이에요. 근데 그 간호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갔더니 우선 대화가 통하냐 아무것도 안 통하는 데다가 동양인 노란 사람이 왔다 그랬고 원래 간호원 일을 하러 갔는데 뭐를 시켰냐면 그 젊은 자기 19, 20살일 때 갔는데 뭐를 시키냐면 동양인이라고 그랬고 시체 이 씻는 거, 이 닦는 거를 그 젊은 아가씨들을 시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손이 안 움직이는 그걸로 시체를 닦았던 그 생생한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그 후에 간 뒤에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거길 가서 실제로 그 간호원들과 광부의 손을 붙잡고 같이 엉엉 울면서 진짜 당신들이 애국자라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유경수 여사는 갔다 왔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걸 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 그것을 얘기를 듣고 실제로 기록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광부라든지 그 사람들 일만 치고 못 받고서 거기서 외국에서 하면서 그 차관을 얻어와서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고 씨앗이 돼서 지금의 부를 이루은 우리나라의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처럼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불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얘기 좀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또 그런 대통령이 마침 계셔서 그분의 공부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의 도전과 변화를 잘 이겨낸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한 얘기 더 들어보면 전 아프리카를 딱 3번 가봤는데 그 중에 2번을 케냐를 거치게 됐어요. 케냐에서 국제회의가 한 번 있어서 갔고 다른 일은 그냥 방문지를 해서 갔는데 아마 케냐가 제가 알기로는 맨 밑에 남아공화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데 케냐는 거기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한 2~3째로 잘 사는 나라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랑 버금가게 살겠지 했는데 제가 2002년에 갔을 때 그 케냐에 그 아스팔트 메인 도로가 아스팔트라 서로 외길통행이더라고요. 그 더운 나라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옆에는 그냥 아스팔트 안 깔린 흙 먼지 길인데 거기를 광주리를 이고 말이에요. 광주리를 이고 여기다 뭐 가릴 때만 가리고서는 그 걷는 그 아낙네를 봤어요. 근데 그때 그 국제회의에 갔을 때 케냐 대통령이 왔는데 82세인데 종신 대통령이더라고요. 종신. 이거 왜 종신이냐 했더니
구테타로 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종신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날의 에이즈가 20%예요. 그 후에는 23%까지 뭐 얘기를. 그러니까 그 20%면 5명 중에 하나가 에이즈 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인 걸 보고 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라를 보고서 알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우신구 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우신구 회장님도 아마 국가 경영은 아직 안 해보실지 모르지만 기업을 경영해 보셔도 기업의 리더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예를 못 드리겠지만 여기 경영학 하신 분은 알지 모릅니다. 경영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이름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잭 웰치는 8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커다란 GE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GE그룹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아이템이 뭐였냐? 그게 다리미였어요. 다리미. GE 다리미가 전 세계 가정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면 뭐 웬만한 가정에 다 지금 다 우리 세탁소주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다 다리미 썼잖아요. 다 그 GE 다리미입니다. 제일 잘 팔려요, GE에서. 근데 잭 웰치가 회장이 되고선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을 스톱. 이거 안 하고 소위 요새 유식한 말로 플랜트 쪽으로 이걸 사업을 전환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뭐라고 나왔냐 사설에 크레이지 가이가 와갖고 지금 GE그룹을 다 망치고 있다. 사설에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잭 웰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경영학 교수들 강의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때 만약 잭 웰치가 그 제품에 잘 팔리는 걸 갖고 만족하고 그대로 GE그룹이 왔다고 한다면 GE그룹은 지금 100대 그룹에도 못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도전이 안 왔는데도 변화를 꾀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멀리 찾지 않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지금 삼성전자가 저렇게 흑자가 나면 제가 삼성전자 회장 같으면 야 어제 얼마 올랐냐? 이득이 얼마 났냐? 아 잘했어. 오후에 가는 사우나 가서 좀 하고 저녁 때는 마사지나 받고 집에 갈 때 술 한잔 걸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는데 이런 거는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이 가장 위기다. 앞으로 20년 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건지를 그림을 그려와라. 사장 당신들이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도전이 오지 않아도 앞으로 올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그것도 있습니다. 시야가 한 가지 회사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그 초코파이가 제일 잘 팔리는 회사 아시죠? 그 오리온이 말이죠. 결국 지금 그 회장이 별로 잘 안 돼서 별로 예를 들고 싶지 않지만 유럽이나 지금 소련 가도 어저께 제가 논산훈련소를 갔다 왔는데 지금도 애들이 초코파이 군대 들어올 때까지는 잘 안 먹다가 그 훈련만 받으면 전부 이게 초코파이랍니다. 네, 초코파이 우리 젊은 군대에 가서 받고 나온 친구들 마찬가지고 또 뭐냐면 소련이나 중국 같은 데 초코파이 얼마 가만 놔도 지금 막 팔리는 저 같으면 초코파이 그렇게 잘 팔리면 아까 같이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 파악하고 집에 와서 잘 뻗을 텐데 그 당시 그때 회장이 그러면 지금 그게 제일 잘 나가지만 앞으로 이 오리온 그룹이 뭐를 하면은 제일 장래성이 있느냐 그걸 전문가 집단 10개에다가 오빠를 냈어요. 그때 전문가 집단 10개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장래가 밝다. 이걸 공통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거기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괴물이라는 영화가 1200만 명인가? 동원에 따라서 관객을 제일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 외국 영화 이렇게 보면 시작하기 전에 호랑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 주변에 이렇게 광관처럼 쌓아서 파라마운트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 영화 배급사 파라마운트사. 근데 여러분 괴물이나 몇 영화 그 후에 나온 영화를 보면은 쇼박스 이렇게 나옵니다. 쇼박스. 그 쇼박스에
제일 그러니까 제일 주주가 누구냐면 그쪽 그 사람도 이거 시작을 해서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벌었는지 뭐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도 뭡니까? 그때 그렇게 초코파이가 지금도 잘 팔리고 그때도 잘 팔렸지만 다른 어떤 것을 변화를 생각하는 기업가가 그리고 또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도전과 변화라는 게 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제 얘기 간단하게 좀 이 도전과 변화에서 하면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에 26살 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있던 경제기획원이라는 데가 그때는 또 뭐 저는 수재가 아닙니다만은 뭐 날고 긴다는 친구들이 제 고시 동기만 27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경제기획원에 27명이 있었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27명 중에 제가 12년 8개월 만에 제일 먼저 서기관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서기관 달아도 바로 과장 보직을 안 주지만 그때는 서기관 달고 바로 과장 보직을 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과장 보직 잘 달고 이제 제가 근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92년 1월 3일 날이 그때 지금은 신정을 하루밖에 안 주지만 그때는 3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제가 출근을 해서 아침에 신년 조회가 뭐 이런 거를 오전에 하고 제가 오후에 사표를 냈어요. 이제 차관실에서 즉각 호출이 불러냈어요. 차관께서 당신 잘 나오고 있는데 왜 그만두려고 그래? 다 그러셔서 생각이 여의도로 바뀌어서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이 차관이 완전 또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 또라이는 뭐냐면 그 당시 과천에서 과장이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나선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내 앞에 과장하다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사표 내고 나가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또 뭐 시험도 된 친구가 또 친구도 내 악기수 선두랑 저랑 같이 승진을 했으니까 잘 나오고 있는 친구 갑자기 사표 내니까 저를 말리려고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차관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미 그때 정지영 씨가 만든 통일국민당으로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오늘 아침에 창당 발기인 사인까지 하고 왔으니까 저 차관님 저 말리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말리려고 하다가 그 차관님이 사실은 나도 걱정이야. 그 양반이 누구냐면 뭐 이름 밝혀야 될지 모르지만 전북지사였던 강현욱 차관이셨습니다. 강현욱 차관이 군산 91년이니까 노태우 정권 시대 아닙니까? 근데 군산 그쪽으로 출마하려면 소위 DJ당으로 출마해야지 민자당으로 출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민자당에서 차관하고 있으니까 민자당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사실 나도 고민이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 이렇게 된 거 차관님하고 저하고 무대를 여의도로 같이 옮기시죠 하고 저는 걸어 나왔어요. 그때 과천의 경제기획원에 있는 지금 현재 건물이 지금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가운데에 좀 높이 있어서 그 과천을 걸어 내려오면 좀 이렇게 비스듬히 걸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표를 내고 그날 1월 4일 날 아침에 걸어 내려오는데 망망대해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새로운 완전히 미지의 세계를 그걸 개척을 하겠다고 저는 그걸 사표를 던지 지금 하면 정말 지금 하라고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속된 말로 깡다우가 있어 했는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여튼 저는 보기 좋게 떨어지고 강창환도 떨어졌어요. 근데 강창환은 금방 농수산부 장관 시켜주더라고요. 네, 떨어지고 장관 됐어요. 그냥 바로. 근데 저는 4년 동안 완전히 백수를 지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마누라하고 39이고 우리나라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얘기했는데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때 통일국민당으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저보고 어디로 출마하냐면 여기 아산병원 있잖아요. 현대 아산병원 그 풍납병인데 그 당시는 거기가 송파 병구였습니다. 제가 창당 발기로 들어가서 제가 그냥 송파 병구 가면 그냥 바로 그냥 공천해서 바로 나갈 때예요. 근데 그 현대그룹에서 나보고
송파 병구로 나가면 아산병원에서 적극 도와줄 테니까 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괜히 저는 고집 부리고 저 진천 음성이라는 데를 갔어요. 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송미인곡, 삼미인곡 우리 저 광화문에 그 세종문화회관 지하에서 뭐 한글 글씨 이거 할 때 가봤더니 그 정철 송광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걸 한국의 세익스피어로 썼더라고요. 그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갖고 가장 아름답게 구사를 했다 이런 뜻에서 한국의 세익스피어 송광 정철 이렇게 써놨고 거기 글씨를 썼는데 제가 송광 정철 할아버지 13대 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송광 할아버지 산소가 진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진천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시고 또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쭉 하셔서 이제 당연히 저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걸 뿌리치고 갔어요. 제가 좀 얘기하려고 뒷얘기가 이제 중요해서 했는데 4년을 백수로 지내는 그 과정은 다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다닐 때 그때는 진천 음성이 지역구였어요. 2000년부터 괴산증평이 포함이 돼서 지금은 진천 음성 괴산증평 4개군에서 국회의원이 1명이 나오지만 그때는 괴산증평은 괴산군으로 한 선거구였고 지금 진천 음성이 1명이 나와요. 근데 저는 1월 6일날 보따리 싸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저는 부산 피난 가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전부 저는 서울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우리 친척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어느 약국 앞에 있는 아줌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2달 만에 선거 치르고서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노태우 정권 시대라 야단한다 그러면 낮에는 안 데리고 다녔어요. 밤에만 저를 차 태워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2달 만에 그렇게 하고 선거 끝나니까 선거 끝났는데 뭐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선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4년을 하는데 그 과정을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4년을 다니는 동안에 진천군, 음성군 2개 군이었지만 저녁 7시 되면 이제 출근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상갓집입니다. 상갓집이 하루에 꼭 2-3군데는 꼭 생겨요. 진천군, 음성군 2개 군이.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상갓집을 가면은 그 동네 분들이 평판 꺼내놓고 유지들부터 쫙 앉아 계십니다. 그럼 조문하고 나오면 정호택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앉혀놓으십니다. 아이고 조문하러 와서 기특하다고 막걸리 한 잔 먼저 먹으라서 한 잔 딱 먹고 그 다음에 왜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불쌍하다 그래서 또 한 잔 주고 또 한 잔 먹고 그러다 하다가 당신은 이렇게 4년을 해도 당신은 당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선이 안 되냐 그러면 한 잔 더 먹으면 얘기해 줄게 하고 또 한 잔 먹고 최소한 상가집 가서 5잔은 먹어야 돼. 그렇게 한 잔씩 먹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 얘기가 뭐냐 4년 동안 제가 들은 얘기는 당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당선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10명 중에 9명은 당신은 이렇게 해도 또 떨어진다. 왜? 이유가 뭐냐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하면 음성군이 인구가 3만이나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송광 할아버지가 진천에 묻혀 계시고 아버지가 진천분이라 저는 그냥 자동봉으로 진천 사람으로 라벨이 붙었어요. 근데 인구가 3만이나 더 많은 음성을 네가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천에서는 예전에 이충환 향만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충환 의원님 이후에 국회의원이 안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의 20년 동안 국회의원이 안 나왔어 진천에서. 근데 그걸 이기겠다고 제가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하나 이유는 그 당시 상대방은 그 민태구 의원님이라고 육사 13기 분이고 음성에서 태어나서 음성서 학교 다니고 충북 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당시 현역 여당 의원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 그래서 정말 불쌍하다 그랬고 5잔 먹으면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4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진짜 이거 안 되겠다 포기했으면 저는 96년에 국회의원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제가 운동하시고서 4년 동안 여기가 금왕의 금송리이구나. 거기서 입구에서 만난 사람 하다못해 송아지를 갖다 그러면 그걸 메모해놨다가 일주일 후에 또 전화 걸어서 제가 마을 입구에서 만난 누군데 송아지 잘 키우십니다. 저쪽에서 한여름인데도 산 등성에 흰 게 움직이는 담배 농사하는 거예요.
드링크 하나 들고 거기 쫓아 올라가서 그 사람하고 앉아서 1시간이고 세 찬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은 동네 내려와서 오늘 정훈이 만나서 뭐하고 어쩌고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년을 했는데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4년 후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전과 변화에서 저는 내가 세운 이 도전이라는 것에 물론 승부를 걸었지만 다행히 하여튼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도전과 변화를 겪어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96년에 이 빠지를 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이런 도전과 변화에서 승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앞으로의 인생에 하면서 더 많은 도전과 변화에서 승리를 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얘기를 조금 하면은 우리가 2만 불 시대가 지금 한 10년, 12년째인가요? 12년째 2만 불 시대에서 맴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 사이에 중국 그 개방과 개혁 정책에서 계속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중국을 처음 간 게 1989년에 수교되기 전에 공무원 할 때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정말 그 천진이라는 도시가 그 중국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북경, 상해, 텐진 이랬습니다. 근데 텐진 화장실 가니까요, 제일 큰 백화점 화장실 가니까 우선 화장실에 같이 변기가 있는데 칸막이가 안 돼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96년에 가니까 전부 이 천안문 광장 앞에 검은 옷만 입고, 그 예전 모태솔 오빠 있지 않습니까? 검은 거? 그 자전거 타고 다니던 그 물결이 컬러풀해졌더라고요. 옷이 검은 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막 이제는 저렇게 노란 옷도 있고 이런 옷 입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다가 지금은 중국이 어마어마한 공룡이 돼서 우리를 좀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가장 단합이 잘 됐을 때가 제가 지금 꼽고보면 저는 아마 IMF 터지고서 금모으기 할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화합과 단합이 잘 됐던 시기가 아닌가. 그 금모으기 이후에 계속 반목과 또 소위 이념과 또 어떤 불협 화음들이 계속 연속되어 있습니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계속 2만 불 시대에서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또 가만히 앉아있던 조금 이념적인 얘기가 자꾸 요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얘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색깔론을 갖고 예전 그 힘 있는 정권들이 그것을 탄압했던 것도 하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색깔론이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조금 이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또 색깔론을 부활시킨다 그래갖고 소위 역색깔론을 주장하면서 종북을 색깔론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아 내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종북 주사파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했더니 내가 친 인터넷 검색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족 해방 계열의 하나로서 소위 조선인민공화국, 무슨 공화국, 북한의 쉽게 말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지지하고 그것을 정치 내지는 행동화하는 사람들, 이렇게 개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과정을 밟아왔길래 이제는 종북 주사파가 이제 국회까지도 들어오겠다 하는 이러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이번에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인 하태경 의원이라고 젊은 사람이 이번에 왔는데 의원 연찬할 때 얘기들을 들어보면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은 품성 교육을 가르친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품성 교육이라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주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하면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 다 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또 가장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품성 교육을 받은 종북 주사파들은 반드시 품성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임수경 의원은 술 먹고 한 잔 큰 소리 냈잖아.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품성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태경 의원 말, 나 누구 사람을 직접 거론해서 줬는데 하태경 의원 말이야면 종북 주사파 원조의 육두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임수경 의원은. 그 품성 교육을 받은 정말 종북 주사파는 절대 술 먹고 그런 짓을 품성 교육을 원래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임수경 의원은 종북 주사파에 못 낀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데 지금 거기에 이상규라는 사람, 김재현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그런 지금 말로는 민혁당이 민혁당은 우리나라 사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단체로 이미 판정이 난 거기에 지금 민혁당이 그 단체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경기도지구 총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구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예전에 남로당의 박헌영이야 버금가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섬찟섬찟한 거예요. 지금 만약 13명의 지금 통합 진보당 이 당에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저는 그 국회의원에 한 명이 되면 보좌진이 7명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지역구에다가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나누지만 그 사람들은 비례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거기다 자기 의원회관에다 둘 겁니다. 만약 13 곱하기 7이 다 만약 그런 성향을 가지면 한 100명 정도의 보좌진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는 모든 국가의 어떤 고급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북한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고회의 첫 번째 회의 때 종북 주사파가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아마 제가 많은 앞으로 저쪽은 자꾸 우리 보고 언제 때 색깔론을 구태의연하게 지금 내세우냐 이렇게 말을 우리 새누리당에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종북 세력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이상은 저는 색깔론으로 종북을 덮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조금 마찰음이랄까 이게 나고 어떻게든지 저걸 막을 수 있는 법리가 없나 검토를 시켜달라 그랬더니 현재 법리로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국회의원 빠지를 띄게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그분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자격 심사를 통해서 제명까지 하는 것을 우리 당론으로는 정해놨습니다. 과연 야당이 거기에 응할지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격 심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를 했는데 지금 또 이해찬 새로 된 대표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현재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새누리당이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말씀만 드리고 좀 다른 얘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에서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반대하는 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100% 오픈 프라이머리. 100% 오픈 프라이머리는 건 뭐냐면 당원에 대한 아무런 어떤 당원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100% 일반 국민이 뽑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정치인의 제 소신과 철학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정당 정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를 구현하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정당의 그 당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표가 그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당원은 아무런 자격을 어떤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전부 국민에게 뽑는다면 일반 당원들은 자기가 어떤 같이 하는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은 2007년에 숱하게 많은 회의를 거쳐서 5대5의 비율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원들한테 50%,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50%에서 50% 정도는 당원한테 뽑을 권리를 주고 50%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저희 뭐 이재호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100% 완전 국민하고 지금 흔히 지도부에서 나오는 거 얘기는 50%는 이미 돼 있고 나머지 50%도 전부 이건 국민으로 해라. 완전히 당원은 다 배제해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50%가 정당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치관에 따라 틀릴 거예요. 당원의 권리를 50%를 인정해 줄 거냐, 60%를 할 거냐, 아니면 더 국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하다못해 7대3으로만 할 거냐, 그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100% 안 하면 난 니네들하고 얘기도 안 해요. 좀 돈 돌리고, 제가 황우려 대표한테 그 사람들한테 상고철회가 아니라 식고철회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만나서 같이 대화하자. 어떤 경선 룰이 적합한지 얘기하자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얘기가 그거 100%안 해주면 만날 필요도 없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최고위원회 할 때 다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상고철회가 아니라 식고철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 대표가 그 세 사람도 만날 뿐만 아니라 임태희도 만나고 저기 누구냐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만나고 식고철회하고 혼자 가서 음식점에 앉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내가 의견 수렴을 당신들하고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국민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고 니네들하고 대화 안 해.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저 자신. 난 뭐 박근혜 전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이렇게 가만히 지도부가 앉아있으면 꼭 박 대표가 갖다 놓은 로봇들이 앉아있는 걸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로봇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정치 철학과 제 정치 소신은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인들한테 30%라도 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40%든지 지금 50%를 해주든지 그러지 하나도 안 하고 국민들이 뽑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번에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특정 세력들이 왜곡시키는 것, 비례대표를 뽑을 때 요번에 민주당도 모바일 투표를 하면서 낙검수나 미권수들이 집중적으로 투표를 해서 그 특정 집단들이 소위 민심과 당심을 바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요번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는 틀림없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지도부는 뭐를 할 책임이 있냐면 이번 경선을 공정하게 치러서 경선 후유증이 없도록 하고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연말에 꼭 당선시켜야 되는 지도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 했을 때 결국 일반 국민이 오게 되면은 그런 특정 세력의 어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동원을 하게 됩니다. 많이 투표하게 하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 동원할 때 극단적인 예로 우리는 안 해더라도 상대방의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 돈 봉투 공작이라도 해서 그것이 만약에 사건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은 그걸로 바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요새 보니까 박지원 원내 대표가 말이죠. 왜 한나라당 오픈 프라이머리 하지 왜 안 해? 하고 부채질하고 거기 신문에 났죠. 박지원 분이 말이죠. 한나라당에 이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해라. 그럼 니네가 이길 거다. 이렇게 진심에서 하는 걸로 보십니까? 니네 오픈 프라이머리 니네가 먼저 선거 치러서 한번 오픈 프라이머리 하다가 한번 좀 망가져봐라. 사건이나 터지고 불상사례도 한번 나봐라.
그게 속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속에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오픈 프라이머리 먼저 하다가 100% 국민경선하다가 그런 부사선하면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그 즉시 저는 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냥 같이 논의하자.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제안하는 거지만 지금 야당도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그 의원 빼고서는 내가 알기로는 김두관 씨나 저 손학규 씨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찬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여야 간에 한번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한번 집중적인 TV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심야 토론도 하고 아니 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 이번에 만약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요 우선 그 선거 비용만 21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얘기입니다. 210억이 아니 새누리당 자기네들 당대표 당 그 대통령 후보 뽑는데 국민의 혈세로 210억 쓰고 흥행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할까요? 난 국민들은 그 돈 드는지 모릅니다. TV 토론에서 그 돈이 얼마큼 돼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 뽑는데 내 혈세가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간다면 국민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이 210억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대요. 만약에 집집이 이번에는 사실 미니 본선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줄여서 하는 거니까 일반 국민 다 참여하는 거에 몇 분들이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저 안내 각 가구 호마다 그 안내문 보내고 이거 비용 하면요 그게 뭐 3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한 당의 어떤 흥행을 위해서 국민들이 혈세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지금 이거 하면은 그냥 여론조사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완전 국민경선하면 그냥 여론조사에서 누구 하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현장 가서 투표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본선 투표랑 똑같이. 그 비용이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 게 1461억이 듭니다. 이번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 비용이 지금 선관위에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돈도 다 우리 혈세인데 또 그 전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 또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국민들이 잘 인지 못하는 사항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하여튼 여야 간에 한번 여야가 갈라진 게 아니라 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 진영 이쪽 진영 나와서 한 두세 차례 한번 토론을 하면요 국민들이 인식이 많이 지금보다는 많은 새로운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요단 목요일날 제가 제안하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 가서 서비스로 먼저 기자분들 안 계실 거라 내가 먼저 합니다. 하여튼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여러분 또 질문 있으면 받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강의 준비한 것을 제가 다 못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는 건 리브입니다. 리브. 그죠? LIVE. 그죠? 근데 여기 V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V. 저도 이 도전과 변화라는 거는 결국은 인생이 이 철도길이 열린 것처럼 로드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인생은 저는 왼쪽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기 인생길의 새로운 변화와 이런 모험과 탐험이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인생은 벤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위는 뭐냐면 비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비전을 갖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비전을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저는 바이탈리티입니다.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탐험과 모험이고 또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또 그렇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큼 열정을 태웠느냐가 저는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중요한 V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이탈리티
그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관 속에 묻힐 때 그 밸류, 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 네 가지 부위를 항상 생각하면 그 인생을 제가 태클할 수 있고 저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도 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냥 근데 리브에서 V자 빼면 인생을 다 거짓으로 삼게 되니까 이게 참 V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여러분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남아서 여러분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 강의가 좀 두서없이 했습니다만은 잘 들어주셔서 제 것도 메모할 게 있어요. 열심히 메모하시는 거예요. 저 숙제 레포트 미리 준비하시는 거 얼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을 조금 받을까요? 네. 질문 있으면 주시죠. 질문하세요. 말씀하시죠. 네. 예, 30일 계양 기수입니다. 예, 평상시 저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최고위원님을 많이 뵀는데 오늘 그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요 근래에 그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진보 세력이나 야권 모두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의 지도부에서 나서가지고 공세를 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쏙 들어가 버리고 지금 야권은 오히려 지금 색깔 공세라고 하면서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공학상에도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부학 정치 포럼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도 이 부분을 유난히 강조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통합진보당 두 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증거를 명백히 대고 그 증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사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북한을 이렇게 했는지 증거를 명확히 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관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국가관이라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역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애국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선 지금 우리가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시발이냐면 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지금 그 통합진보당에서도 밝혀졌죠. 부정선거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출마해서 우리가 금품 제공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 국회직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저는 금품을 준 것보다 표를 조작한 거는 더 진보된 수법이고 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돈을 준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제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부정선거 그 자체에서 밝혀진 표를 조작을 해서 부정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자격이 없듯이 당신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 그거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 문제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종북 문제까지 거의 결부시키는 바람에 그게 희석이 됐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자격 심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30명 이상의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그 의원의 자격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부정으로 한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 자격 심사에서 정말 표 조작을 하고 부정한 것이 이건 명명백백하다고 하면 그거는 징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명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거 빅스에서 우리가 분을 제명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자격 심사를 한 거는 분명히 표의 부정 선거를 한 거를 거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상의 자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혁
민혁당의 그 사법부 재판 기록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여튼 지금 경기도당의 민혁당의 그 아주 최고 제일 핵심 간부였다는 게 이미 그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부터를 당한다면 난 적어도 이것만은 좀 해줬으면 저는 그건 안 해요. 나는 그때는 내가 민혁당에 하고 북한의 지하당 조직을 해서 내가 북한 공산당을 했지만 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킬 거고 이것만 그러니까 전향을 한 것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밝히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행적에서 밝혀지지 않는 법법 행위가 밝혀지지 않는 한은 그분을 처벌할 수는 없죠. 근데 그분이 지금 전향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언론에서 그 국가관이나 이것을 좀 밝혀달라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 사람은 그냥 사상의 자유니까 예전에 했던 그거지만 아마 전향했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건지 정말 우리가 북한에 지금 전방에 가서 바로 저번에 백령도 가서 장상포 그 앞에 17km 떨어진 장상곳을 대치하고 있는 이 우리의 상황을 봐서 후방에서는 잘 못 느껴요. 전방에 가서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걸 걱정해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사상이 만약 그거라고 처벌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런 전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그러면 사면은 받았지만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강훈시장을 통해서 두 번이고 사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만 하여튼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그러면 아니냐? 지금 그게 나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그만둔 후에 다시 이것을 재건을 하고 그 조직을 끌고 실제로 그 사람 지금 거기에 많이 관여했던 사람들의 얘기에 하면 뭐 이석기 씨의 속된 말로 똘마니가 누구고 거기 이번에 국회의원 거기 다 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 근데 홍태기가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좀 밝혀달라. 좀 임수경이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경이 그날 저녁 때 한번 그 막말을 한 거 갖고 사과를 했어요. 저는 내가 최고위원회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막말 사과를 나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날에 일어났던 해프닝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때 전대협 때 만수대 가서 만세를 부르고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김일성 동상 앞에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지금의 예전의 임수경이가 아니다. 나는 정말 이제 난 국가관이 이렇고 나는 이렇게 전향을 해서 이렇다는 걸 국민 앞에 좀 밝혀주면 국민들이 안심이 되잖아요. 나는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80년 초에 가는 건 알지만 임수경이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모르면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비례 25번에 임수경 의원을 넣게 되느냐. 한명숙 대표가 있을 때. 그러면 이런 거에 의심이 있으면 우리 민주당이라도 분명히 우리는 그때 임수경 의원을 25번에 넣을 때 그냥만 국가관이 이렇게 해서 그때 임수경을 보지 마라. 지금의 임수경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떳떳하게 밝혀주면 저도 시원하고 국민도 시원하지 않겠어요? 민주당도 안 밝힌다면 그 색깔론이라고 그러면서 니네 왜 또 색깔론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종북의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수경 씨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종북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색깔론으로 해서 이건 없던 걸로 하고 무마하고 넘어가자에 불안이 있어서 저는 그걸 좀 천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임수경 의원한테 전달이 되도록 저는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사상의 자유를 갖고 그걸 갖고 처벌하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 의사를 좀 분명히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수경을 제명하자는 얘기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니까. 네. 잠깐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6.25 사변 때 참전하셨고요. 제가 현역 근무를 4년간 했고 제 동생이 3년 했습니다. 도합 12년을 현역 복무를 했습니다. 역시 현역 복무를 하고 병역 의무를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만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무슨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통합진보당 두 의원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통합진보당의 문제는 그 팩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그 부정선거를 했다는 문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충실했으면 오히려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상 문제가 집중 부각이 되고 대한민국이 온통 지금 사상 문제로 지금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민생보다도 종북주의가 우선이라고, 종북주의 척결이 우선이라고 최근에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뭐합니까?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명백하게 증거를 대고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신 주장이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다 사법경에서 해야 되고, 정치라는 것이 우리들이 볼 때 분명히 저것은 좀 이상하다, 그 문제를 제기를 안 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물타기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제명 문제로 자격심사로 가는 것은 분명히 그거다. 절대 물타기 우리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만 부각이 시켰을 때 과연 그렇다고 그랬고, 야당이 공동정권 하려고 했던 그 야당이 그 제명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상태고요. 그렇다고 종북 상태는 저런 일이 임수경 문제가 터지고 변절자의 난 솔직히 말해서 변절자가 누구에 대한 변절자입니까? 그것도 해명을 해야죠. 그거 얘기 안 하죠. 그게 김일성에 대한 변절자인지 대한민국에 대한 변절자인지 난 개념이 잘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된 사람이 입에 나왔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입봉하고 있으라고 만약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그 종북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있었다. 새누리당이. 저는 제가 아는 이제 정치 소견으로는 그건 새누리당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 종북에 대한 그런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만약에 표 부정으로 나온 비례 대표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이라는 게 도대체 뭐 들어있는 건지 저 자신이 회의를 느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아마 나랑 또 우리 선생님하고 제 소견이 더 짧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생각의 차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알릴 거를 알리게 하고 하는 것도 저는 도리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그 두 사람에 대한 문제에 희석이 된 것도 희석이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종북 문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제 소견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데. 왜 안 나와? 양이 빠져. 양이 다 빠진다. 사장님. 자, 우리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국회에서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의회 지도자가죠. 좀 일어나 볼래요? 의회 지도자가 다 일어나 보세요. 아니 앞에도 있잖아. 우리 최 선생님도 의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자, 우리 국회에서 사실 이 클래스를 오늘 그 종강 포럼을 위해서 여기까지 차가 밀려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자, 질문이 많이 지나서 우리 학부 혹시 있어요? 학부 학생 중에 질문 꼭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한 사람만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박다희라고 하고요.
네, 앞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서 종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종북 문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국민들이 이제 불안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관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서 이제 젊은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저희 청년들의 좀 불안은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제 젊은이로서 좀 더 불안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북 문제보다는 뭐 이제 민생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어떠한 길을 나아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들이 있는데, 좀 이런 여기 학부생들도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은지. 네. 우려되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정권을 이끌어왔지만 사실상 이제 서민들에게 뭐 이렇게 좋은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민생을 안정시킨다, 뭐 이제 당선 이제 선거 이제 이렇게 대선 출마하셨을 때 내놓았던 공약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이제 뭐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들로 이제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4.11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이제 이명박 이제 정부하고는 조금 선긋기를 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기존의 모습들을 탈피하고 이제 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싶으신지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그거 갖고 사실은 강의를 하고 잘못했네요. 근데 그것만 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서민 뭐 경제 얘기를 하시고 재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만 좀 먼저 하면, 그 1987년에 헌법 개정할 때 119조 2항에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처음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경제학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학 한 사람은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은 잘 들어보지 못한 개념입니다. 정치 민주화는 그건 얘기가 돼요. 근데 경제 민주화? 경제는 우리 미시경제 처음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완벽하고 이 세상이 다 페어한 거에 가정하에서 완전 경제 시장이니 불완전 경제 시장 이론이 쭉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페어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학 한 사람들은 개념이 금방 들어오지만 경제 민주화 이게 좀 이렇게 파퓰러한 개념이 아니, 그 개념이 87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요새 와서 경제 민주화라는 이 5글자가 소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벌 정책 중심으로 이것이 너무 이명박 정부가 가는 게 아니냐, 우리의 시각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수치상으로 집중도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오히려 또 특히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재벌에서 구매 파트가 되게 어느 회사들이 구매 파트가 세다고 들었잖아요. 뭐 회사를 저는 운영해 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구매 파트가 예전에는 그 회사 부서에 있었는데 그 재벌 아들한테 구매 파트는 회사를 따로 차리게 해요. 그래서 모든 걸 구매를 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게 하니까 여기서 또 마진이 남으니까 또 문제 생기고 여기는 또 알부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러한 소위 이걸 뭐 알까기라고 해야 될지 난 뭐라고 명언을 쓰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형태의 이런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더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정책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우리 새누리당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에 또는 학자 간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예컨대 순환출자를 신규 순환출자를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냐, 또 상호출자 금지 같은 거, 출처문제 같은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 40% 정도는 하지만 지금 40% 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지금 야당에서 30%로 내리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 유지를 하고 이게 40% 넘는 걸 보면은 규제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에는 그 지금 말하는 경제 민주화 개념이 생소한 거지만서도 그런 점에서 예컨대 그 하도급의 소위 그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먼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재벌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반감은 나서지 않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풀고 돈 버는 이런 세상은 땀 흘리는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화딱지 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적 감정에 반하는 그런 것 지시라고는 너무 건방지고 하여튼 그런 행동은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금 그 우리 정책위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MB 정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난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얘기를 해보면 여기 저보다 연배 드신 분이 많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연배 많은 분하고 얘기하면 주로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면 미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일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는 MB 정부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새 정부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나는 젊은 사람들도 과감하게 토론하든지 그런 장이 벌려져서 그런 것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몇 번 듣는다고 해서 정치인들 머리가 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젊은 토론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전개가 돼서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것을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정책화하는 서로의 이것도 의사소통이죠. 이러한 형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정책을 할 때 보면 되게 그 현장도 안 나가고 난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내가 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거 전제 그 테이블 정책은 제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적어도 최소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된 걸 갖고 오면 제가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하더라도 문화예술인들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 그 전문가들한테 가서 적어도 100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수렴해서 저는 문화예술 포럼을 만들어달라, 문화예술 재단 만들어달라, 그 사람들 요구하는 거 저는 그거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갖고 오는 거 그거는 제가 좀 공무원들 계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 중심 진짜로 그게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만족을 지켜줘야지 그냥 야 도로 여기 저기 100m 깔아서 근데 돈 1억 보내주면 뭐합니까? 이 도로보다는 이 도로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 중심으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새롭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 같지만 우리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에 12개 팀을 위원별로 배정을 해서 저는 부동산 팀에 배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배정을 해서 민생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살아올 6시간 이상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레포트를 내게 숙제를 줬어요. 위원들한테. 그래서 저는 부동산 팀의 6명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마 내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회의하고 아마 저 다음 주에 현장에 나가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현장 중심에 또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더 추출하고 그것을 정책화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아주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최고위원님이 다음 약속도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음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부학포럼 한 학기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방학 잘 보내시고 또 학기 말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학정식 법에서 마치겠습니다.